훌륭하신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세션을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조금 촉박하네요. 백회장님께서 40분밖에 안 주셔가지고 이 시간 조절을 엄청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계신 연세대학교 김명석 교수님께서 첫 번째 세션 주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전쟁의 재평가와 현재 안보 위협에 대해서 발표를 선생님 시간이 다시 조금 조정해서 20분 내외로 발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집 23쪽을 참고하시면서 사회자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20분 내에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처럼 중요한 자리를 취해주신 전쟁기념사업회와 국방대학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는 기억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다문화, 다인종 사회가 될수록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기억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기억 전문가들을 통해 재편되고 재해석되는 역사는 과거의 사실들을 모아서 만드는 하나의 생각의 플랫폼과도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 위협에 관해 경종을 울리는 여러 훌륭한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종이 제대로 경청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이와 같은 생각의 플랫폼이 또 다르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사건이었던 6.25 전쟁에 대한 공동의 기억은 대한민국에 관한 생각의 플랫폼 형성에 있어서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명칭 자체가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6.25 전쟁에 관해서는 각 일에 제가 연기해 놓은 바와 같이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습니다. 선행 연구들의 제목만 모아도 한 권의 책이 나올 정도인데요. 그것을 흔히 세 개의 부류로 나눕니다. 전통주의, 수정주의, 후기수정주의 이렇게 나누어서 소개하고 하는데 한국학계에 이와 같은 분류법을 도입하신 우리 김학중 교수님께서도 더 이상 이와 같은 분류 방식은 무의미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산주의적인 평가, 반공주의적 평가, 그 다음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반반공주의적 평가라고 하는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분류해 볼 것을 제안한 바 있고, 오늘 각각의 6.25 전쟁 평가들이 북핵이나 미사일과 같은 경성 위협과는 다른 연성 위협의 차원에서 어떻게 국가 안보에 관련이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산주의적인 평가와 관련해서는 흔히 우리가 전쟁이 시작하자마자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은 초병의 목숨과 더불어 진실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처럼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부터는 기만과 이 속임수가 권장되는 것이 바로 전쟁의 폴레몰로지, 전쟁학이라고 하는데, 전쟁학에서는 그걸 당연하게 간주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이러한 6.25 전쟁사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50년 6월 25일 평양시각 오전 10시, 그리고 당시 서머타임을 하고 있었던 서울시각 11시에 방송이 됐는데, 그 방송에서 이미 이 전쟁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제국주의자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일으킨 전쟁이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전쟁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레닌과 스탈린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공산주의의 전쟁관에 아주 깊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회주의랑 자주 혼돈해서 사용하는데, 사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공산주의에서는
모든 종교들을 미신으로 간주하고 타도의 대상으로 삼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신조들을 종교적 교리처럼 만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의의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전쟁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 진영으로 돌리게끔 되어 있는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1951년에 크랍초프의 1945-51년에 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이라든가 1951년 출판된 미하일 박의 미국의 조선 침략은 어떻게 준비되었는가 같은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공산주의적인 평가를 전 세계적으로 유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당시에 존재했던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제국이었죠. 오늘날 학생들에게 이것을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소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가 전달이 잘 안 됩니다. 당시만 해도 이 소련이 전 세계를 새롭게 바꿔놓을 것이라는 희망이 상당히 컸고요. 그러한 것에 동조했던 많은 그 지성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만 과감하게 그것을 거부했던 프랑스의 장폴 사르트르 같은 경우도 반공주의자는 개다. 나는 공산주의 편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당시의 6.25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평가에 철저하게 동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장폴 사르트르의 입장, 대표되는 당시의 그 입장에 반기를 들었던 소수의 유럽 지성인들 중에 대표주자는 레이몽 아롱이었습니다. 레이몽 아롱은 장폴 사르트르와 사실 에콜 노르말 수페리에르의 동기동창인데 지식인의 아편에 빠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당시에 프랑스의 많은 사람들, 특히 청년들은 레이몽 아롱과 같이 이성을 나누기보다는 옳은 리즌을 편에 서기보다는 장폴 사르트르와 함께 감성의 편에 서기를 더 선호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공산주의적인 평가가 이제는 거의 그냥 끝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를 중국 공산당에서 우리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6.25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평가에 대한 어떠한 그 낙관,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했고 2000년 6.2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그러한 그 사조가 굉장히 유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라는 것이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 사학자들이 평양에 가서 북측 조선 역사학회 회장 허종호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이 허종호라는 사람이 바로 대표적으로 이 공산주의적인 6.25 전쟁 평가를 하는 사람이었다. 자, 당시에 우리 한국 사학자들이 이러한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만 이 허종호에게 당신이 쓴 그 책들 그리고 영어로 번역해서 내놓은 수많은 책들에 대해서 아직도 학자로서 책임을 질 수 있느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자,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중국 공산당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약 9천만 명의 당원을 거느리고 있고 그에 버금가는 공산주의 청년단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우리와 수교 이후에는 상당히 조금 과거에 했던 것처럼 1950년 6월 25일 날 미제국주의와 이승만 괴뢰도당이 먼저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에서는 상당히 완화됐습니다만 아주 애매하게 그걸 표현하고 있죠. 그냥 1950년 6월 25일 날 조선 전쟁이 폭발했다 이렇게 공식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 중국 공산당의 그러한 역사관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중수교 이후에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 우리 사이에 많이 만연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데이비 수이라고 하는 중국 학자가 있습니다. 슈쩌룽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중국 공산당의 공식 사관하고는 상당히 다른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중국 문서 유출죄로 13년형을 선고받고 11년 동안이나 감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를 받고 한참 동안 활동해야 될 사람을 이제 감옥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2011년에 가서야 출국을 했습니다. 수희 박사의 연구를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의 이 공산주의, 6.25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평가가 상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상당히 받아들이고 있는 사실들. 예를 들면은, 우리가 38선을 북진해서 메가더 원수의 오판으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불가피하게 파병을 했다라는 식의 그러한 해석이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이 수희 박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년 6월 25일 이전서부터 중국 공산당은 이 전쟁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그러니까 이미 인천 상륙작전 이전서부터 병력을 만주 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들은 철저히 봉쇄하면서 대신 이제 제가 그 자료집에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중화인민공화국 전형산업촉진법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과거에 우리가 동국공정이라는 걸 연상시킬 수 있는 영상공정을 하고 있다. 영상을 통해서 뭐 서극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쉔카이커 이런 유명한 영화 감독들을 동원해서 이 6.25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인 평가를 새롭게 강화시켜 나가고 있는데 거기는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제기해놨습니다. 개전 주체에 대해서 모호하게 만드는 것, 파병 사유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이 전쟁을 오직 미국의 전쟁이었던 것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같은 데 등장하면 한국군이 등장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강천이라는 영화를 수입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은 한국군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상관없다. 우리가 수입해서 개봉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 한국군이 등장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것을 철저히 한국군을 투명인과나 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넷째, 이 전쟁을 정의의 전쟁이라고 규정을 하고, 이건 시진핑 주석이 직접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캐나다의 조야에서 그것을 마치 히틀러의 폴란드 침공을 미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캐나다의 리버럴 진보 진영에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민관군의 대응이 상당히 미진했습니다. 자, 두 번째, 반공주의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공주의적 평가는 그 자료집에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만 32쪽에 보면은 도표 1에서 보이는 것 같은 그러한 냉전 구도 속에서 공산주의적인 평가의 확산을 막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자, 그러나 말하자면 좀 게을렀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반공주의란 독트린 속에서 그냥 하나 이분법으로 나누어서 더 이상 깊은 연구를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요. 대표적으로 김일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일성을 그냥 가짜 김일성이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고천보 전투의 실제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그냥 부정하고 말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김정은의 할아버지 김일성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조선노동당의 실체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25 전쟁 이전의 무장 충돌이라든가 6.25 전쟁 중에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에 대한 피해에 대한 관심이 소홀했다는 거죠.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든가 거창냉면 학살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억울한 희생자들을 회원해야 할 책임이 국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공주의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이거 지나치게 이분법적으로 이걸 보면서 어떠한 저는 생각을 하냐면 반공포로라는 명명입니다. 반공포로 석방.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 석방한 것은 물론 아주 중요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이 다 반공포로였겠냐라고 합니다. 정확한 명칭은 송환불원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산주의 사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의 고향이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한 그 정전협상 회의록의 명칭은 송환불원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그냥 우리는 정치적으로 그냥 강공포로 27,000여 명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식의 이분법적인 구도로 모든 그 사실을 보기는 어렵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 반공주의적 평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전혀 구별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에는 우파도 있습니다. 우파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유럽에서. 자, 그런데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 독립유공자를 서운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공산주의자들을 사회주의로 바꿔서 이 사람들을 서운을 했어요. 1990년대.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서운한다 그러면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러나 이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로 명명을 바꿨기 때문에 쉽게 서운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는 그분들이 정확하게 공산주의를 추구했던 것인지 사회주의를 추구했던 것인지 민족주의를 추구했던 것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해서 그거에 맞게끔 서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반반공주의적 평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5분 내에 지금 끝나자고 말씀하셨는데, 반반공주의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새 아마 여러분들 6.25 전쟁을 한국전쟁이라고 부르자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겁니다. 아직도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우리가 6.25 전쟁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좌우 편향을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국전쟁이라고 바꾸자고 하는 분들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한국전쟁이라고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더 코리안 워를 그냥 번역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번역을 할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코리안 워라고 하는 것은 노스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국이라는 명칭 안에는 이건 대한민국을 줄여서 우리가 한국이라고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걸 더 코리안 워라고 부르는 것 자체도 사실은 문제입니다. 1953년 전쟁 중에 당시에 그 임병직 한국 대표가 유엔에서 간절히 호소한 게 뭐냐면, 제발 더 코리안 워라고 쓰지 마라, 이 명칭을. 그렇게 호소했습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 전쟁을 우크라이니안 워라고 부르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게 푸틴스 워야, 또 러시안 워야, 왜 이걸 자꾸 우크라이니안 워라고 부르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립적으로 부른다면 더 러서 우크라이니안 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니안 워라고 함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사실. 자,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전쟁을 너무나 쉽게 더 코리안 워라고 부르고 있다. 당시에 그 임병직 대표는 그렇게 호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제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부류는 이게 1950년 6월 25일 날 일어난 전쟁이 아니다. 1948년서부터 이미 전쟁은 시작됐다. 대한민국이 단독정부를 수립하면서부터 전쟁은 시작된 거다. 혹은 1945년 미군이 창국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된 거다. 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6.25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반반공주의적인 그러한 그 평가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이 어떻게 그 미국 학계를 통해서 한국 학계에 소개됐는가를 제가 그 내용 안에 자세히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시몬스라고 하는 학자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 헨리데이라는 학자를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헨리데이라는 학자가 브루스 커밍스의 선배격 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근데 최근에 그 장융이라고 하는 그 중화인민공화국 출신 그 여성 학자랑 더불어 책을 한 권 공저를 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자기가 브루스 커밍스랑 그 책을 과거에 책을 공조했다는 사실을 빼놨습니다. 그걸 넣어놨어야 더 정확하게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 헨리데이가 이 책에서 마오라는 책을 썼어요. 마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히틀러나 스탈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사람은 마오다라는 얘기를 이 헨리데이하고 장융이 그 책에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분이 1988년에 커밍스와 함께 코리안 원화에 관한 책을 썼었고, 그 책이 이제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널리 익혔습니다만, 그 책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1950년부터 1953년까지 지속된 6.25 전쟁은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을 내전으로 시작된 전쟁을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국제전이 됐다라고 하는 주장이 대표적인 반반공주의적인 주장 중 하나입니다. 원래부터 소련의 스탈린의 개입에 도움이 없었더라면, 마오쩌둥의 특히 그 조선족 3개 사단 지원이 없었다면 이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 시작할 때부터
공산주의 국제연대에 기초해서 시작된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공산주의적인 그 6.25 전쟁에 대한 평가가 아직도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한중수교를 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중화민국, 계속해서 우리 반공연대를 같이 했던 중화민국과는 아주 비외교적인 단교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외교적 단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론 수교하고 단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민간적인 학술 교류나 이런 걸 통해서 진실은 계속 지켜나갔어야 되는데 이 진실을 자꾸 양보를 했어요. 그래서 화해를 위한 역사, 무슨 통일을 위한 역사, 평화를 위한 역사라는 그러한 목적성 서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역사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화해로 가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평화로 가야 됩니다.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북핵 위협이, 그리고 미사일 위협이,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북러 조약 체결, 아직 비준은 안 됐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경성 위협의 형태로 하드 스레스로 다가오고 있다면 우리 내부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역사, 6.25 전쟁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한국사 교과서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것, 이러한 것들은 우리 스스로에게 다가오고 있는 연성 위협입니다. 근데 때로는 연성 위협이 경성 위협보다 더 심각할 수 있는 것은 경성 위협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경성 위협에 대한 관심 못지않게 이 연성 위협에 대한 우리 민간군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충분한 시간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안 읽으셨으면 아직까지 꼭 김영삼 교수님의 김영석 교수님의 논문을 꼭 한번 다시 한번 읽어 주십시오. 카밍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기억하지만 우리나라에 1990년대 초서부터 2000년대 초까지 참 브루스 카밍즈라는 이 그릇된 학자의 그릇됐다고 얘기해도 괜찮겠죠. 잘못된 책 때문에 우리 학계, 우리 학생들에게 참 지대한 잘못된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어서 김낙진 전쟁기념관 학예부장님께서 김 교수님의 그 논문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쟁기념사업회에 근무하는 입장에서 교수님의 글을 읽고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에 대한 그간의 연구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기존의 어떤 이 분류 말고 공산주의적 해석, 또 반공주의적 해석, 또 반반공주의적 해석으로 분석들을 새롭게 제시하시면서 각각의 역할과 단점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시진핑의 중국이 6.25 전쟁에 대한 공산주의적 평가를 유포하기 위해서 영화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선전하는 이러한 6.25 전쟁에 대한 역사 공정에 주력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국의 이 역사 왜곡은 고구려사 왜곡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동국궁전 같은 것에서 이제 잘 나타나는데 이 설명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희 전쟁기념관의 6.25 전시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중국의 6.25 전쟁에 대한 이 왜곡을 올바르게 이렇게 인식시키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생각이 듭니다. 혹시 평소에 교수님께서 이러한 지적을 하신 거에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이나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생각하셨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공산주의, 반공산주의, 반반공산주의적 평가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되는데 저희 전쟁위험사업회는 몇 년 전부터 6.25 전쟁 자료를 집중적으로 수집해서 이 전쟁기념관의 이 플랫폼을 만드는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한 이러한 사업들이 지금 6.25 전쟁에 대한 왜곡된 이런 인식들을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이 분야를 연구해 오신 교수님께서 이 전쟁기념사업회 6.25 전쟁 사료수집 사업에 대해서 어떤 발전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다면 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다음 이어서 손경 국방대 군사전략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학교의 안보문제연구소에서 매년 중요한 국내 학술대회가 올해는 6.25 전쟁과 관련해서 단독으로 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전쟁기념 사업과 같이 하면서 정말 의미를 잘 살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뜻깊은 행사를 개최해 주셔서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문을 길게 작성을 했는데 저도 시간을 아끼는 의미에서 간단히 요지를 좀 말씀드리고요. 질문을 하는 식으로 토론하겠습니다. 토론을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이 논문은 김명수 선생님 아니시고는 쓸 수 없는 논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선생님답게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니고 있는 가장 큰 기억의 조각인 6.25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을 체계적으로 잘 정립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선생님께서 정립하신 관점과 또 시각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선생님 좀 논지를 충분히 발전시키기 위한 질문 한 두어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관점이 전개되는 순서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것을 공산주의 관점부터 처음에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관점이 제기되면서 이것이 의도적인 왜곡과 그에 따른 연구로부터 쭉 시작하셨는데,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쟁에 관한 시각이 공산주의자를 주도했다는 인식, 그리고 또 한국 사회로 이제 돌아다 고찰해 보면은 결국은 한국 사회가 이 반반공주의에 틈을 내준 것은 전쟁에 대한 정밀한 설명력을 반공주의 시점이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있어서 역시 정상인 순서대로 반공주의를 먼저 설명을 하시고 이후에 공산주의와 또 반반공주의가 전개되는 일반적으로 학계가 채택하는 그런 순서와 같이 맞추는 것이 좀 더 설명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반공주의에 대해서 이제 그림자를 주로 설명해 주셔서 반공주의의 공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반공주의가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왜곡함으로써 문제를 일으켰던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반공주의에도 중요한 덕들이 있었고 볼 수가 있었는데, 예를 들면은 정확한 사료가 공개되기 이전에도 국제전으로서 상당히 분명히 했던 것들, 그다음 공산주의 연대를 클리어하게 규명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제시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전쟁 개입에 관한 부분입니다. 물론 선생님께서 중국군이 중국 이전부터 전쟁을 결심하고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동의하는데, 그러나 전쟁을 준비하는 거하고 실제로 전쟁에 뛰어드는 거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가 다 함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전쟁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목적과 전략이 여기에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이전부터 전쟁을 계획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초기 계획적 정설에 의하면 중국은 처음부터 북한이 위기에 처하면 원조할 생각으로 전쟁을 계획했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겨서 그것이 과연 군사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일까 하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군사력을 준비할 필요도 있었고 전쟁에 끼어들 생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시점에 전쟁을 결정한 것은 마오쩌둥의 순간적인 판단, 또 당시의 결정을 더 정확히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세 분 다 시간을 너무 잘 지켜주셔가지고 약 5분이 남네요. 김 선생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신지요? 네, 프로도 한 2분 정도. 네. 관중 중에 여러분들 중에서 발표하신 우리 김명섭 선생님에 대해서 질문사항이 있으면 손 좀 들어봐 주시죠.
네, 귀중한 토론 감사합니다. 먼저 6.25 전쟁에 대한 중국의 역사 공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상당히 심각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수이 같은 학자를 감옥에 11년 동안이나 이렇게 투옥시킨다라고 하는, 물론 이분의 책을 이거에 대한 책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1994년에 미국에서 중국의 베이징에 있는 명문대학 교수를 만났을 때 그분이 저한테 우리가 6.25 전쟁 때 군대 보낸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싶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94년입니다. 그게 92년 수교하고 2년 후였죠. 그때 분위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희생자들이 이제 과거를 조금 상처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에 어쨌든 중화인민공화국이 1951년 국제연합에 의해서 어그레서로 규정이 됐습니다. 그러한 것은 당시의 국제사회에서 이미 공인된 평가로 지금 남아있고요. 역사기록. 형평성을 다시 넘지 말라고 다시 넘어왔을 때 그러한 곳이었고, 그래서 저는 요새 우리 국제화 관련에 들어서 한국 캠퍼스 저희 학교에도 많은 중국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그 학생들과 수업에서 거의 일종의 지식의 최전선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원칙이 뭐냐면 역시 우리 연세대학교 교훈을 얘기합니다. 진실과 자유. 진실과 자유. 아무리 많은 돈과 많은 사람들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진실과 자유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 맥락에서 여러분들께서 세석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 지금 6.25 전쟁 관련 사료를 우리 전쟁기념사업에서 주도적으로 수집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아주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그러한 것들이 더욱더 좀 확대되고 지속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유관기관들과의 국내 유관기관들과의 좀 더 협조를 통해서 이게 밖에 나가서 수집하려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복 수집이 안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김낙진 박사님께서 전공하시는 이 고중세사와 제가 전공하는 근현대사가 다른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사료가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사실 현대사 쪽으로. 6.25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이 사료를 어떤 플랫폼 위에서 재구성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시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이제 많은 중국 관람객들이 왔을 때 그들이 이 6.25 우리 기념관에, 이 전쟁 기념관에 있는 진실된 전시를 보고 저는 충분히 많은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되었으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송경호 교수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이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송경호 교수님께서도 표현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전쟁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마오쩌둥의 개념, 관념, 이것이 중요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당장 어떠한 1950년 6월 25일 날 구체적인 전쟁 계획을 수립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오쩌둥. 왜냐하면 마오쩌둥의 지금 수건은 뭐냐면 대만에 상륙해서 장제스 정권을 끝장내는 것이 마오쩌둥의 수건이었던 거죠. 그런데 마오쩌둥이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 한반도에서의 전쟁 때문이죠. 그런데 한반도의 전쟁을 지원을 한 것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이 데이비드 수이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마오쩌둥의 자주적인 결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국 공산당에서는 어쨌든 이 자주성, 이것을 정치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에 많은 결정들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사실은 여러 문서들이 보여주는 것은 스탈린의 결국은 결정이 결정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김일성이 이제 적극적으로 막 박헌영과 함께 졸랐죠. 한반도를 먼저 공산화하자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핵실험에 성공했던 스탈린의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먼저 선 한반도 후 대만, 그러니까 대만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러니까 선 한반도 후 대만으로 순서를 바꿔놓은 거죠. 그런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단기적으로는 뭐 전쟁 계획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만약 대만을 먼저 상륙했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드시 한반도에 개입을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 분 발표자 김명석 선생님하고 두 분 토론하시는 송경욱 교수님, 김낙진 부장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